안녕하십니까. 김석진TV의 진행, 촬영, 편집 등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김석진 PD입니다. 이제 저의 직장생활도 31년이 넘었는데 길다면 긴 직장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전 1990년 서울신탁은행에 입행했습니다. 서울신탁은행은 최초의 지방은행이었던 서울은행과 신탁전문은행이었던 한국신탁은행이 1976년 합병하여 서울신탁은행으로 다시 출범한 은행입니다. 행명은 1995년에 직원들의 투표로 서울신탁은행에서 다시 서울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소공동 지점과 논현동 지점에서 약 5년여의 지점 생활을 하고 1995년 5월 본점 국제금융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국제금융부는 무슨 일을 하느냐? 당시 기준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 달러 등 각종 외국 통화를 사고 파는 거래를 하는 외환거래 업무, 외환선물 옵션 스왑 등의 파생상품 거래, 해외 또는 국내 기업이 발행한 외화표시 유가증권 투자, 선박금융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 위의 업무에 소요되는 외화자금과 국내 기업에 대한 외화대출자금, 수출입 등 영업전 외환거래에 소요되는 외화자금 등 은행 전체적으로 필요한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을 전담하는 장단기 외화조달 업무, 그리고 상기거래의 오류 여부 등을 체크하고 모든 거래에 대한 당행이 가진 해외 계좌에서의 자금 집행 등을 담당하는 백오피스 후선 업무 등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미들오피스는 없었습니다. 저는 국제금융부 전입 후 7개월간 백오피스 업무를 담당하다가 1996년 1월부터 딜링룸에서 외화자금 딜러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 당시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계 은행들은 자체 신용등급으로 큰 어려움 없이 각 은행들이 필요로 하는 외화자금을 무난히 조달하고 있었고, 조달금리는 리보 금리에 약 0.2% 내지 0.3%를 더한 정도였습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리보 플러스 20bp라고 합니다. 리보라는 것은 런던 은행 간 대출금리의 약자입니다. 즉, 과거 국제금융시장의 중심지였던 런던에서 우량 은행 간의 자금을 공유하는 금리를 협회에서 매일매일 고시하는데, 이 금리는 국제금융시장의 기준금리가 됩니다. 참고로 시장에서 거래 시 실제 영어 발음으로는 라이보라고 합니다. 한국계 은행이 외화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는 이 기준금리인 리보에다가 가상금리 0.2% 내지 0.3%를 더 주고 조달한 것이죠. 가상금리는 그 나라의 신용도와 개별 은행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거래 시에 정해지게 됩니다. 저희들은 로이터 통신으로 전 세계에 연결되는 로이터 머니 딜링 시스템, 즉 RMDS라고 불리는 단말기로 거래했는데 전 세계 모든 은행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외화자금 업무를 담당하고 약 1년 정도, 즉 1996년도에는 아주 평온한 세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해외 조달도 순조로웠고 남북 간에도 큰 충돌도 없었습니다. 당시 국내 은행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남북 간의 충돌이 가장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면 주식시장도 하락하게 되지만 외화자금 시장도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어쨌든 큰 문제 없이 1996년이 지나가는 듯 하다가 1996년 11월 22일 서울은행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전날 밤 같은 부서 책임자인 오기정 대리, 현재 미국 이민을 가 계신데요. 당시 대리는 지금의 가장급입니다. 오기정 대리와 제가 은행 본점 숙직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밤에 숙직실에서 오기정 대리가 말씀하시기를 대검 중수부에서 은행장 비서실장을 찾는 전화가 왔다고 하면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전 별일 있겠나 하면서 잠이 들었고, 다음날 숙직 근무자는
임원들 출근 시간에 정문에서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문으로 가면서 배달된 신문을 봤는데 각 신문마다 일면 톱으로 손흥균 서울은행장 검찰 소환이라는 대문짝만한 기사가 뜨고 은행장님이 양복 차림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이 실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은행장님 수사를 맡은 대검 수사관이 저희 대학 친구인 한땡땡이라는 친구였습니다. 당시는 흔히 말하는 간치금융의 시대였습니다. 저는 은행장인의 구속이 한보그룹에 대한 은행 대출을 압박하는 정치권에 맞서다가 검찰에 구속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은행장실을 찾는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그러니까 구속되기 얼마 전 은행장실을 찾는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대출을 부탁하러 왔다가 거절당하고 비통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다음에 4월에 열린 한보그룹 청문회에서는 은행장님이 수의 차림으로 청문회에 나가 다른 은행들은 한보그룹에 대한 대출금이 모두 늘었는데 서울은행만 대출금액이 줄었고 그 이유를 청문위원들이 따져 묻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서울은행은 구 한국신탁은행과 구 서울은행이 합병한 은행으로 합병한 지 20여 년도 넘었지만 두 은행 출신 간 알력이 심했고 감독원이나 검찰에다가 상대방에 대한 투소도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이러한 파일들을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필요한 시기에 요긴하게 쓴 것이죠. 어쨌든 이 일로 행장님은 구속이 되셨고 장만화 전무가 행장대행이 되어 비상체제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은행장 구속은 한보그룹 주거래를 제1은행으로 넘겼던 서울은행장을 필두로 조홍은행장 우참모, 제1은행장 신강식도 구치소에 들어가 있었고 복도에서 은행장님들끼리 서로 만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연이 되어서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행장님 면회를 갔다 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IMF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보의 몰락은 당시 대마불사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국내 경제계에 큰 충격을 주긴 했으나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몰락의 길로 가는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2월 말 난리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석채 당시 재경원 차관이 동경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국내 은행들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며 정부에서는 은행의 신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대충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 발언으로 한국계 은행에 대한 신용 리스크가 비상이 걸리면서 어제까지 돈을 빌려주는 외국계 은행들이 크레딧 라인을 감축하면서 하루짜리 콜거래인 오버나잇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고 당시 국내 은행들은 외화자금 시장에서 조달 금액의 상당 부분을 하루짜리인 콜머니, 오버나잇 자금으로 충당했는데 이 콜 시장이 마비가 될 지경이 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전에도 가끔 이제 북한이 장난을 치면은 국제금융시장은 요동을 치곤 했고 얼마 후면 다시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갔으니 이번에도 겨우겨우 자금을 마감하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시간상으로 어느 것이 먼저인지 벌써 24년이 지났고 또 제가 일일이 기록한 것도 아니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997년대에는 연초부터 우리나라 산업계에 전무후무한 사건들이 줄줄이 터졌습니다. 아까 언급한 한보철강뿐만 아니라 진로그룹, 산미그룹, 기아자동차, 대우그룹, 청구그룹, 미도파 백화점이 있는 대농그룹, 그 외에도 무수한 기업의 몰락 등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줄줄이 일어났고 한국은 몰락의 길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외화자금 시장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6개월물의 기간물의 만기 연장이 어려워지고 당행을 비롯한 국내 은행들의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리면서 금리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달러 금리가 5%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하루짜리는 대략 한 4.5% 수준으로 거래되다가 6% 내지 7% 이상으로 치솟았고 기간물의 차익 가상금리도 20 내지 30bp에서
100에서 200bp 이상으로 치솟았고 이후에는 상상도 못할 고금리로도 자금 차입이 어려워졌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한국계 은행에 대한 신용 하락으로 조달에 에러가 생기면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 은행들의 외화자금 사정을 파악하느라 매일 시간 단위로 보고서를 작성해 팩스로 송부하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아 숨 쉴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당시 자료 작성은 한국은행에서 팩스로 양식을 보내면 저는 그 양식을 가공하여 다시 해외 지점으로 보냈고 해외 지점의 자료와 국내분 자료를 취합해서 수기로 작성하여 다시 한국은행으로 보고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자료 작성도 참으로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시절도 아니고 모든 일은 거의 수작업으로 했죠. 한국은행과 재경은은 지속적으로 각 은행의 자금 사정을 점검했고 수많은 보고서로 시장 상황을 확인 점검했습니다. 전 그때 심정이 정말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분이 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오후엔 프랑크푸르트, 런던 등 유럽 시장을 노크하고 밤에는 뉴욕 시장까지 온갖 거래은행들과 접촉하여 한 푼의 자금이라도 구해야 했고 자금이 말라가고 있었으나 신기록 자금을 주겠다는 해외 은행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고금리 자금을 주는 곳이 있기는 했습니다. 제가 독일계 은행인 콤메르츠방크로부터 500만 불을 차입했던 기억이 나는데 금리는 상상 이상의 고금리였고 거의 사채 자금을 빌려 쓰는 수준이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금은 서서히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고 한국은행에서 외환보유고로 시중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와중에 국내은행 어느 한 곳이라도 외화 부분에 부도가 난다면 이는 불 속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은행의 부도만은 막아야 했을 것입니다. 1997년 11월 6일이었던가 아마 7일이었던가 아마 그 정도 11월 아마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 됐겠죠. 버티고 버티다가 드디어 서울은행은 외화자금을 마감하지 못하고 자금이 바닥나서 두 손 들고 밤중에 한국은행을 찾아가서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낮에 이미 마감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한국은행 국제부, 현 국제국이죠. 한국은행 국제부에 통보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한국은행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서울은행과 제1은행이 가장 먼저 자금이 바닥났고 그 뒤를 이어 상업은행, 한일은행, 종은행 등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국책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이 한국은행의 긴급 지원자금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외화계정의 거래가 크지 않았거나 우량했던 소수의 은행들만이 긴급 지원자금을 수혈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버티기도 했습니다. 하나은행도 독자 생존했던 은행 중 한 곳입니다. 신규 차입은 전혀 불가능하고 만기 도래 자금은 지속적으로 상환이 되다 보니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도 이제 바닥나 가고 있었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는 IMF의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 유명한 IMF 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버티고 버티다가 외환보유고가 완전히 바닥나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가 되어서야 IMF의 긴급 구제 자금을 신청하게 된 것이죠. 당시 시중은행들의 자금 조달 구제는 문제가 많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감독원의 유동성 비율 규제가 매우 느슨했습니다.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운용함으로써 금리 차이로 수익이 발생하며 외화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금리로 조달하여 외화대출이나 각종 고금리로 투자를 하게 되었고 유동성 규제가 느슨함에 따라 금리가 싼 단기 조달을 하여 장기로 운용하게 되었으며 평시에는 가장 저금리인 하루짜리 5만원의 콜금리의 규모도 수억 불에 이를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위험천만한 조달 구조를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급격한 몰락에 따라 해외 은행들의 신용 공여 한도, 영어로는 크레딧 라인이라고 하죠. 이 축소되고 만기 도래 자금은 연장이 안 되거나 고금리로 더 짧은 기간으로 연장이 겨우 되니
오래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IMF 지원 요청 이후에도 당장 사정은 좋아지지 않았고 겨우겨우 버티며 IMF와의 협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IMF로부터 긴급 수혈 자금을 지원받았고 국내 시중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대주은행들과 협상하면서 단기 채무의 장기화하여 만기 도래하는 모든 단기 채무, 1년 미만의 단기 채무, 단기 채무라는 건 1년 미만인데 실무적으로는 보통 6개월 이하의 기간물을 말합니다. 만기 도래하는 모든 단기 채무를 비율별로 1년, 2년, 3년으로 만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행이 A은행, B은행, C은행 등 해외은행으로부터의 기간물의 차입금 합계액이 5억 불이라면 비율은 기억이 안 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2억 불은 1년 후에, 또 2억 불은 2년 후에, 나머지 1억 불은 3년 후에 갚도록 각각 전체 채무 금액을 기준으로 각 은행별로 비율별로 1년, 2년, 3년으로 채무 기간이 조정된 것입니다. 이 비율은 외국의 모든 대주은행에도 금액과 만기일이 각각 다 통보가 되었었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해내고 신용등급의 꾸준한 회복과 시장 상황의 호조로 장기 전환된 3년짜리 채무도 2년여 만인가 아마 조기에 전액 상환하게 되었고 IMF를 조기에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업무 담당자로서 죽을 만큼 힘들었고 내가 이 은행, 이 나라를 지키고 살리려고 죽을 똥 살 똥 노력했구나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같이 일했던 한국은행 국제부의 직원들, 함께 힘든 시기를 헤쳐왔던 각 은행 외화자금 담당자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후 서울은행은 하나은행에 매각되고 저는 하나은행에서도 제 자리를 3년 이상 지킨 후에 2006년도 시내 지점으로 발령나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투자은행이었던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미국발 전세계 외환위기가 다시 발생, 우리는 다시 외환위기의 경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장은 요동쳤고 외화자금 시장은 다시 위기 속으로 빠졌습니다. 저는 리만 브라더스 파산 직전 약 한 달 전에 2년간의 지점 생활을 마치고 다시 본점으로 불려와서 은행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고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신속히 외화 유동성을 파악하고 매일매일 외화자금 딜러와 시장 상황을 관찰하면서 무사히 위기를 넘기는데 일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외환 보유고를 엄청나게 늘렸고 다른 나라와 통화수합 계약 등을 통해서 위기에 충분히 대응해 왔기에 향후 또 다른 외환 위기가 발생 시 과거처럼 국가 부도 사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약 31년의 은행 생활 중 11년을 외화자금 업무를 봤었고요. 또 5년은 외화 관련 업무를 봤으니 전체 은행 생활 중에서 외화 유동성 관련 업무를 16년을 한 셈입니다. 은행 생활의 반 이상을 외화 유동성 관련 업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시는 이 땅에 외환 위기가 오지 않는 안정된 상황이 계속되기만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